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거품론이 어느새 이 자본시장에 딱 들어와서 주식을 강하게 하방 압력을 주던 시점이 있었다가 또 어느새 AI 거품론 온데간데 없어지고 AI 뭐 유망론, 거품 없다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또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AI 혹은 AI 관련 밸류 체인을 보면 반도체 영역 또 AI 반도체 혹은 뭐 HBM을 포함해서 말이죠. 넘어서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본다면 조방원 이런 영역은 소위 말하는 주도주였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지었죠. 저의 의견은. 주도주다. 주도주라는 말은 가장 여러분들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는 섹터다. 그럼 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때 그 주도주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갔던 것이고 주식 비중을 줄여야겠다. 이익 실현해야겠다. 빠져야겠다. 할 때는 그 주도주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M7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또 주가가 빠질 때도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빠졌다. 이게 AI 거품론이 아니라 그냥 주도주냐 아니냐의 성격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었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을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사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다가 정상회담을 끝나고 11월 초중순까지 약 한 20일 20여일 동안에는 AI 거품론이 무성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나름 갈짓자 행보를 보이다가 또 최근 들어 다시 시장의 모습이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는 어떻게 규명하고 싶냐. AI 거품론은 핑계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AI 거품론, 거품론이 아니라 AI 거품론에 거품이 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시장에 의해 자본시장의 여러 우상향 여부가 결정되어 왔는데 25년 11월 들어서 12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없을 거야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이탈했던 거예요. 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수익 실현하는 게 나아 하는 움직임. 위험 자산을 회피해야 되겠어. 금리 인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2025년 11월 초중반까지 약 20일 동안 주가가 조정되어 오는 듯한 그런 구조를 보이다가 그리고 다시 금리 인하할 거야. 25년 12월에 금리 인하 다시 가능성 높아졌어. 물가 데이터, 고용 데이터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금리 인하 유동성 기대론이 생기는 거예요. 또 12월 1일에는 양적 긴축이 종료된대. 그것은 어마어마한 또 완화적 통화 정책의 움직임이야. 유동성 장세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꺾일 때 조정되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다시 고조될 때 올라오는데 기대가 꺾일 때 AI에 투자했으니까 AI에서 빠지는 것이고 또 기대가 고조될 때 다시 AI로 주목되는 주도주의 성격이다라고 의견을 드려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최근에 구글이 발표한 여러 향후 방향성과 기술적 업적들을 보면서 야, 구글이 TPU라는 걸 갖고 왔는데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어. 그리고 TPU가 결과적으로 GPU를 상당 부분 대체해 나갈 것 같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고 구글 주가가 오르고 그죠? 제미나이가 발표됐는데 제미나이 3가 오히려 챗GPT를 압도하는 것 같아. 지금 이런 모습은 뭐예요? 이런 모습 잠깐 설명드려 보면 이런 모습은 AI가 거품이 아니라 AI라는 시장 안에서 옥석 가르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우위 그러니까 AI 거품론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 위너 테이크스 올 하면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가는 과정에서 그 시장을 나름 잃는 기업들은 외면받는 거죠. 그건 AI 거품론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저의 입장이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구글의 TPU가 장악하느냐 아니냐. 사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TPU가 발표되면서 GPU보다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어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주가가 구글을 중심으로 상승하다가
또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됐었죠. 그런데 또 다시 판도가 바뀝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GPU가 중요한 게 아니다. 쿠다라는 생태계가 중요하다.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는 TPU가 GPU를 압도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고 말이죠. 이게 무슨 AI 거품론입니까? 그죠? 그래서 AI 거품론에 거품이 꼈다고 제가 그동안 분석적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평가 말고요. 결국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면 AI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고, 유동성 장세가 종식되는 과정에서 혹은 기대감이 꺾이는 과정에서 AI 거품론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AI 거품론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AI 버블이 온다. 한번 이 책을 열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반박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 선정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뭐 책을 조금 읽어보면서 선정한 이유가 그것보다는 AI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특히 거시경제적 자본시장 관점에서의 AI 거품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학적인 관점에서 정말 AI가 나중에 이런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인지, 뭐 그런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것인지, 그럼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AI 그 자체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선정했고요. 이 책의 저자들이 타임즈에서 AI 분야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되었고요. 또 AI 연구의 최전선에서 주목받는 두 연구자가 집필을 한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또 프린스턴 대학교 정보기술정책센터에서 또 연구자로서 활동하는 두 연구자, 어찌 보면 AI 영역에 권위 있는 이 권위자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 텐데 쭉 건너뛰고요. 제가 6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AI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는 AI가 아니라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럼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AI 시대를 살 것이고 2026년은 나아가 피지컬 AI 시대로 발돋움할 것인데, 나는 AI와 작별할 겁니까? 나는 AI가 싫어서 나는 AI와 멀어질 것입니까? 오히려 AI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리고 AI가 대체할 노동시장의 모습, 그런 것들도 제대로만 우리가 판독한다면 그 판독한 과정 하에서 우리가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알고리즘이란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단계 또는 규칙이다. 때로 이런 규칙은 사람이나 기관이 개발하기도 한다.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코로나19 확산될 때 미국에서 정부가 시민들이 눈앞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재난지원금을 보냈다면,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보냈죠. 근데 어른들에게는 1200달러, 아이들에게는 500달러가 지급됐다. 정책 위반자들은 수동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했다. 하지만 일단 규칙이 정해지자 사람들의 작용 요건은 과거 납세 기록의 근거에 자동으로 결정됐다. 한번 그 자동으로 결정된 거 말씀드릴게요. 1번, 신청자가 미국 시민이고 18세 이상이면 1200달러를 지급한다. 신청자가 미국 시민이고 18세 미만이면 500달러를 지급한다. 3번, 신청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연간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제 알고리즘은 이보다 약간 더 복잡했다. 소득이 7만 5천 달러를 넘으면 지급되는 액수가 줄어들었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됐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보고자 하는 거예요. 규칙이 구동으로 개발되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알고리즘, 이것은 주로 공공부문에 배치돼
공공주택이 기금이나 복지기금을 할당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지만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알고리즘은 과거 데이터 패턴을 이용해 자동으로 규칙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 규칙을 개발하는데, 제가 저희 집에 이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가 이제 집을 떠날 때 로봇 청소기를 한번 돌려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 휴대폰 앱에서 이 로봇과 소통을 합니다. 로봇을 구출해 달래요. 로봇이 갑자기 그 뭐죠? 우리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 들고 오면 신발 벗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실이 있잖아요. 이게 높이가 다르잖아요. 여기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나 봤더니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였는데 그 난간 근처에 다른 무언가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 규칙으로는 이 새로운 변화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가도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쨌든 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신발 놓는 그 자리로. 뭐라고 표현하죠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렸는데 제 사례가 더 쉽지 않습니까? 네, 이 책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이용하며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샤이닝에는 낮은 점수를 준다면, 포레스트 검프 정말 명영화인데요. 그죠? 피디님 보셨어요? 그거 꼭 보세요. 주말에 포레스트 검프 한번 추천드립니다. 정말 명작입니다. 갑자기 영화 얘기가 나서. 근데 우리가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는데 포레스트 검프에 높은 점수를 부과하고 샤이닝에 낮은 점수를 줘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반영하냐면, 이 사람은 공포물보다 드라마를 좋아해. 그러면 이 넷플릭스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석해요? 계속 드라마를 추천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의 평가와 여러분의 다른 종류의 영화를 시청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다음번에 추천받게 될 영화를 결정한다. 앞서 소개한 알고리즘에서와 달리 이 경우 규칙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적용도 된다. 자,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용어다. 모델은 대개 시스템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수학적으로 명시하는 일련의 숫자 체계다. 근데 말이죠, 이런 모델들이 가끔씩 한계를 줄 때가 있어요.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청소기가 한계에 도달했었던 것처럼 알고리즘의 한계, AI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번 금요일 밤에 볼 영화를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일자리나 대출금 같은 부족한 자원을 할당하는 일이다. 이런 모델들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빼앗기도 한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예측형 AI라고 부른다. 예측형 AI란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대출금을 잘 갚는지와 같은 예측에 근거해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모델이다. 근데 지금 예측형 AI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형 모델. 자, 근데 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측형 AI의 장점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주장한다. 예를 들면요, 은행 신용조합과 제휴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AI로 측정하는 플랫폼 업스타트의 모델은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을 허용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 회사는 자사 모델이 전통적인 대출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이 모델을 가지고 피팅을 시켜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형 AI가 AI의 한계를 그러니까 AI 버블이 온다라는 이 저자들의 주장은 AI의 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상당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자본시장 관점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예요. 이러한 추정들에도 불구하고 예측형 AI를 개발하는 과정 중 많은 단계,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측형 AI를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자체는 인간의 재량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결정이 편파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즉 공평무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다시 말해 예측형 AI를 사용해 이루어지는 결정은 여전히 매우 인간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여러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주고받으시죠. 특히 20-30대 여러분 많이 AI와 대화하시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AI가 의사결정을 해요. 특히 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어 법을 심판하는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이 없으면 됩니까? 중립성을 가져야죠. 통화 정책을 위반하는 금통위 위원들이 정무적 감각으로 의사결정하면 됩니까? 안 되죠. 역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저처럼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제가 스스로 저를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되죠.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경제 정책에 대해선 평가를 할 때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평가하면 됩니까? 정치적인 편에 서서 이 정책을 평가하면 됩니까? 아니죠. 제가 예를 들면 현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AI 고속도로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정치적 근거가 아니죠.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다면 둘 다 찬성하든가 둘 다 부정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관심사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윤석열 정부 때는 한마디 말도 안 하면서 왜 이재명 정부 때는 어떤 비판적 목소리를 내느냐,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여러분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문제점을 지적했는지 모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제가 R&D 예산을 감축했을 때 제가 대노했다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제 채널에서도 여러 방송에서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치 이런 것처럼 경제 정책에 대한 판단, 또 법적 판단, 혹은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바이어스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PD님 제 카카오톡 아이디 뭔지 아시죠? 인디펜던트 뷰예요. 그래서 근데 AI를 사용하면 정치적 개입 없이 판단할 것 같아라고 의견을 저도 드렸던 바가 있거든요. 법적 판단이든 통화 정책이든 이런 것들이. 근데 이 AI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학습물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좌파 진영에 있는 어떤 산출물 콘텐츠를 더 많이 학습한 AI와 우파 진영의 산출물을 더 많이 학습한, 뭐 언론 기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보를 주로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AI도 인간을 대신해서 정치적으로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학적인 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AI 거품론, 버블이 온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저자들은 다소 AI가 갖고, AI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이 공학적으로 AI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73페이지로 갈게요. 예측형 AI의 기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즉 AI는 꽤 괜찮은 예측을 한다. 단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거 동그라미 칠게요. 이 책에도 볼딕체가 되어 있어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정확한 예측을 하죠. 다른 변수가 없는 한 괜찮은 예측을 하죠. 근데 막상 다른 변수가 있게 되면 올바른 예측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로봇 청소기의 사례처럼 말이죠. 그죠? 그런 변수가 있을 줄이야. 이미 기존에 학습했던 것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여러 사례를 들고 의학에 적용된 사례를 들어서 실제 그 변수가 등장해서 예측의 실패가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 그 부작용을 초래했는지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AI는 조작을 부추기기까지 한다. AI는 시스템이 75페이지입니다. AI는 시스템이 테스트 기간 동안 전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예측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치하기 전에는 그 영향력을 온전히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시스템은 바뀌며 사람들은 예측 불허다.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변수가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변수가 등장하면 그 알고리즘 학습한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전히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AI가 예측형 AI가 한계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77페이지. 스카프나 안경을 착용하는 등 외모에 조금만 변화를 줘도 AI 도구가 산정하는 점수가 크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채용 면접 AI가 스카프를 두르면 점수가 높아져요. 안경을 벗다 안경을 쓰면 점수가 높아져요. 그러면 배경에 책꽂이나 그림을 추가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제가 채널에도 여기 스탠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점수 좀 높게 받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화면을 어둡게 하면 점수가 내려가고. 이걸 이 저자들은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AI가 예측을 하는데 어떤 변수가 등장하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알고리즘 베이스로 알고리즘이 결국 이 사람은 드라마를 좋아해. 이 사람은 아무래도 좀 무서운 허러 영화 같은 걸 안 좋아해. 그 드라마를 계속 추천해 주는데 사실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포레스트 검프에 담겨 있는 그 특정 어떤 그런 것이 좋아서 그걸 추천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천형 AI, 예측형 AI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채용 면접을 보는 AI가 그러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훨씬 훌륭한 면접 대상자가 스카프를 두르지 않아서 떨어지고 안경을 쓰지 않아서 떨어지고 그죠? 화면에 그림이나 뭐 화분이나 이런 걸 놓지 않아서 떨어지고 그죠?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오늘 북리뷰에서 이 컨텐츠 그 자체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제 영상도 자 AI 버블이 온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2026년 AI 시대를 만나니까 이제 AI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경제나 자본시장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지셨다면 AI itself 공학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그것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 어떤 훌륭함이 있는지 2편에서 이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실물 경제적으로는 아직 AI가 채 적용되지도 않았다. AI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려요. 사실 많은 분들이 AI 하면 챗GPT, 제미나이 이 AI 플랫폼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AI가 활용되는 저변에서는 모든 산업에 걸쳐서 AI가 활용되는 거예요. 금융업에도 AI가 활용되고 예를 들어서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투자 의사 결정을 일임해 주기도 하죠. 그죠? 자산 운용사를 대신해 주는 AI 자산 운용사인 거예요. 또 금융업 일부 사례를 들었습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 AI를 활용한 키오스크가 등장해요. 그래서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보고 저의 소비 패턴을 알아요.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제가 키오스크를 가거나 사람을 통해 주문할 때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얘기하고 카드 꺼내야 되는데 AI 키오스크는 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시는 거 맞죠? 그럼 예스. 그리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가 되죠. 자, 유통업에서 AI가 활용되는 거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드렸고요. 자동차 더하기 AI, 가전제품 더하기 AI.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스스로 달걀을 계산해요.
달걀 이제 떨어졌네. 스스로 주문합니다. 제가 최저가 달걀을 찾아내는 걸 잘할까요? AI가 더 잘할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쿠팡만 검색하겠지만 이 AI는 쿠팡도 뒤져보고 이마트 쇼핑몰도 뒤져보고 롯데 쇼핑몰도 뒤져보고 다 뒤져본 다음에 최저가 달걀을 골라서 구매하고 배송해 놔요. AI 냉장고예요. 로봇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일상 전반에 걸쳐서 AI가 들어온다라고 가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AI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그 AI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런 AI 시대를 제가 피지컬 AI라고 했고 2026년은 피지컬 AI가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AI가 확산함에 따라서 혹시나 너무 지나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닐까? AI를 잘 활용하는 자와 활용하지 않는 자 간에 양극화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AI로 인해서 청년들은 도대체 오갈 데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북 리뷰를, 지금이 2편입니다. AI 버블이 온다라는 책을 가지고 북 리뷰를 하고 있는데 79페이지 추가적으로 읽어가면서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지나친 자동화입니다. 2013년 네덜란드는 인간이 각각의 결정을 검토하는 초기 시스템을 대신해 복지 사기를 적발하는 알고리즘을 배치했다. 이 알고리즘은 다른 증거 없이 데이터에서 통계상의 상관관계에만 근거해 유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됐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러한 이동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부 자료로 인해 몇몇은 잘못된 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를 뒤집을 수 없었다. 더욱이 이런 혐의를 제기할 때 사용된 데이터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기 혐의로 고소됐는지조차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다. 그 다음 몇 년 동안 문제의 알고리즘은 부모 약 3,000명을 육아수당과 관련한 복지 사기로 잘못 고소했다. 정부가 발표한 변제액은 경우에 따라 10만 유로가 넘었고 이는 많은 부모들을 정신적, 경제적 파탄 속으로 몰아넣었다. 놀랍게도 이 알고리즘은 국적에 근거해 누가 사기를 저지를지를 예측했다. 근데 이렇게 누가 사기를 저지를지를 예측한, 이게 사기 예측이, 지금 제가 미국 사례를 여기 이 저자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읽어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사용합니다. 공공부문에도 사용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제가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원주에 있어요. 근데 당연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민국 지식대상을 수상받고자 프리젠테이션하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라고 발표하겠죠. 근데 그때 발표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이게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표현하는데 빅데이터 기술들을 활용해서 보험 사기 예측 가능성을 진단한다. 이게 뭐냐면 누가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지를 이 모집단 전체를 접근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비용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근데 이 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높은 샘플을 5%만 찾아요.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 여부를 판단하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덜하죠. 왜냐하면 한정된 집단을 선정해 놓고 이들에게 보험 사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죠? 보험 사기자가 이 집단 안에 없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예측 모델의 문제예요. 자동화의 문제, 지나친 자동화의 문제. 여기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받았는데 내가 왜 고소를 받았는지도 모를 만큼 이것은 전체 집단 중에 5% 정도로 축소해서 여기 안에 보험 사기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면 괜찮겠지만 여기는 아예 보험 사기자 가능성이 높아 하면서 보험 사기로 고소까지 해버리는 과정이었죠. 지나친 자동화죠. 그러니까 지나친 자동화가 불러오는 문제가 있다. 그럼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을 누가 가져야 돼요? 데이터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무죄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어서 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나친 자동화. 이게 이제 오버 오토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AI를 사용하지 않을 때조차 자동화라는 과정은 있어 왔거든요. 이게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사람이 운반하다가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해도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도 역시 자동화가 있는데 AI를 사용한 자동화는 더 심하죠. 근데 사기 적발에 실패해버린 떠들썩한 사례를 양산해 왔다. 자, 이 부분들을 다 읽어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좀 넘어가서 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자들이 예측형 도구가 정말 효과적인지 묻자 시 공무원들은 도구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은 늘 인간 감독관이 내린다고 대답했다. 제가 방금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결국은 샘플을 좁혀놓고 그들이 직접 감독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완벽한 자동화는 있을 수가 없다. 지나친 자동화도 한계가 있다. 지나친 자동화도 안 되고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주고 있어요. 미국의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는 비록 AI의 결정이 부정확하더라도 그에 동의하도록 직원들을 강요했다. AI에 반대하는 횟수가 너무 많으면 해고당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말이다. 나중에 확인된 결과 AI가 내린 결정의 90% 이상이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AI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도 데이터 기반으로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인간의 개입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함의는 뭐예요?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AI를 활용하는 것이지 AI가 사람을 온전히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게 좋겠어요. 현재까지의 우리가 관찰된 문명, 관찰된 과학 문명 하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자들이 타임즈에서 선정한 AI의 영향력 있는 100인에 꼽히기도 했고 뭐 명문대죠. 프린스턴 대학의 컴퓨터 과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두 거장이 AI 분야 거장이 표현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럴 수 있겠구나 신뢰성을 부여하고 이 부분을 좀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85페이지로 갈게요. 심지어 AI는 불평등을 심화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평등을 심화한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예측형 AI의 사용은 과거에 조직적으로 배제된 채 불이익을 당해온 집단에 특히 피해를 입힌다. 어떻게 특히 특정 집단에 피해를 입히는지 사례를 좀 읽어볼게요. 누가 더 나은 치료를 받아야 할지를 예측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예가 나온다. 2010년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이 통과되자 보험회사들은 병원 측의 말을 듣지 않는 공급자는 빼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의료 수가를 낮추라고 주문했다. 병원은 주로 고위험 환자를 선별해 우선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입원과 같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예방해서 비용을 절감했다. 병원은 고위험 환자를 추려내는 일을 AI에 맡겼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위험군, 자 8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위험군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데에는 엄청난 결과가 따른다. 무엇보다도 환자가 선제적 치료와 개인적 지원을 받게 될지를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는 모델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공유하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우리는 이런 제품의 성능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유한 자들이 더 많은 의료 수가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했고 그들에게 소위 말하는 의료 서비스의 기회를 더 주어지게 만드는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만든 거예요. 또 볼까요? 옵텀이라는 또 프로그램인데요. 흑인들이 백인에 비해 고위험군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더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건강 위험이 똑같다 하더라도 흑인이 백인보다 더 열악한 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초해서 AI에 기초해서 하다 보면 이런 불평등을 만든다는 거예요. 86페이지 하반부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많이 치료받아야 하는지를 양으로 환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병원은 사람들이 의료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안다. 그래서 옵텀이라는 이 플랫폼이죠. 이 옵텀은 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예측하는 대신 보험사가 의료에 얼마나 쓰는지를 예측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쓸수록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더 많이 쓰는 부유층이 흑인보다는 백인이 의료 서비스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죠. 87페이지 높은 의료비가 꼭 높은 건강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다.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잘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계층을 구분해 나갈 때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지불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등이 심화되죠. 자, 89페이지로 갈게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측 논리가 왜 그렇게 만연할까? 왜 사람들은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까? 그 주된 이유는 무작위성을 무척이나 불편해하는 인간의 성향 아닐까 싶다. 수많은 심리학적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패턴을 보며 무작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작위성에 맞닥뜨려 통제의 환상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통제력을 되찾을 방법을 모색한다. 어쨌든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측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90페이지 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사람들의 일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이렇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모두는 결국 삶 곳곳에 들이운 불확실성을 어쩌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으로 요약된다. 불확실성 회피는 위험 회피보다 한 단계 더 깊다. 설령 선거 예측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전망해도 그 말을 들으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왠지 기분이 더 좋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도 위험 회피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50대 50이래요. 50대 50이라면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게 예측형 AI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필요가 없는 영역까지 무리하게 과도한 자동화, 과도한 AI 의존, 과도한 AI 예측 AI에 대한 의존도.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어른을 뵀는데 어떻게 주례사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보고 글을 좀 쓸 줄 아니까 좀 써주면 어떻겠냐고. 아니 그 주례사는 선생님의 마음과 철학과 생각을 담아서 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써드립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AI에 부탁을 했대요. AI가 주례사를 써줘요. 그러면 신랑 신부는 주례사님의 철학과 영혼을 듣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학습받은 AI에 의해 그 철학을 불특정 다수의 어떤 철학을 결혼 철학을
전해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테니스 대회를 나갔는데 어 이 축사 같은 걸 하잖아요. 테니스 협회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축사를 하잖아요. 그 축사를 AI가 써준 거예요. 오늘의 날씨까지 반영해 가면서. 근데 이렇게 다 의존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제가 티맵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길을 잘 못 찾아요, 티맵 없이는. 그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핸드폰을 쓰기 전에는 전화번호를 많이들 기억하셨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PD님은 잘 모르시죠?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전화번호를 쭉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 부모님 전화번호 뭐 이렇게 전화번호 한 10개 정도.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우리의 뇌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길을 찾는데 뇌를 안 쓰는 거예요. 그만큼 의존적이 되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 철학, 마음을 담는 영역까지 AI에 의존하다 보면 사람은 완전히 빈털터리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저의 생각도 이렇게 담았지만 이 저자도 이 예측형 AI가 어떻게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가. AI가 사회를 망가뜨린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과도화된 자동화에 의존하고 그 예측도 불가능할 것이며 더군다나 여기서 맹비난하죠. 지나치게 이렇게 되다 보면 양극화까지 초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AI 시대이니만큼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만나게 될 것이며 어느 만큼 나는 AI를 적절히 활용해 나가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AI 버블이 온다라는 책으로 지금 북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진짜 AI를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늬만 AI 많이 듣고 AI 난 잘 알아 이렇게 하고 계신가? 아니면 정말 AI 그 자체 공학적인 의미의 AI를 잘 알고 계신가? 또 그 공학적인 AI가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사회, 실물 경제는 어떻게 큰 틀에서의 대변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립해 보시는데 이 저자들의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분께 메시지를 담아 봅니다. 제가 그냥 책만 쭉 읽으면 제 철학과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데 저의 독서 감상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도 읽고 저의 생각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AI가 이렇게 활용되고 범용화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수준에서 AI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될 계기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2025년 경제를 살아가면서 이 12월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을 담아서 이제 칼럼을 저도 여러 곳에 집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이 되니까 청년들이 더 제 눈앞에 이렇게 드리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졸업 시즌이잖아요. 곧 학기가 곧 끝나고 그럼 이제 졸업식에서 만날 이 청년들을 떠올려 보면 제가 조찬 세미나 같은 데 갔을 때 만나 뵙는 60대 70대 대표님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과 달리 이 졸업식에서 마주하는 청년들의 어 표정과 조금 기운 없는 그 어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근데 가끔 그 졸업식에 나타난 청년들 중에 학생들 중에 어 나름 표정이 밝아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은 인턴이라도 된 거예요. 안타깝죠. 지금 청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소위 청년층이 마이너리티가 되고 있어요. 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 통계청이 정의하는 청년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청년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용 노동 시장에서 전체 취업자가 약 2,700만 명인데 이 2,700만 명 취업자 중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칼럼에서 주목한 것은 청년 인구의 감소 속도보다 취업자에서 청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청년 인구가 줄어드니까, 모수가 주니까. 근데 모수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청년 취업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근데 청년 실업자로 변모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보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늘어요. 근데 그 비경제 활동 인구로 늘어나고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도 쉬었음, 그냥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청년에게 주어진 경제 환경을 가져온 선배 세대니까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참 죄송하고 슬픈 마음입니다. 근데 한 시의회 회의를 갔다가 서울시의회 회의를 갔다가 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들은 눈높이를 좀 낮춰서 중소기업 일자리라도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발 어떤 청년도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눈을 낮추라니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이걸 다름 아닌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스매치를 해결할 방법이 청년들이여 눈높이를 낮춰라. 이게 공직자가 할 소리입니까?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정책적 툴을 활용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를 눈높이에 맞도록 만들어야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청년 수당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긍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청년 수당은 비취업 청년들에게 안전망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전망. 맞습니다. 그러나 쉬었음을 오히려 유인하는 책인 거예요. 그 같은 청년 수당이 일하지 않는 청년에게 100만 원을 주느니 일하는 청년에게 100만 원을 더 주자.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대기업의 연봉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중소기업의 월급이 200만 원이면 눈높이가 낮죠. 그러면 중소기업에 일할 때 정부가 1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일하는 청년들에게 일할 의사를 고취시킬 수 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눈높이에 안 들어오는 그 격차가 비단 임금 격차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어떤 작용들을 통해서라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청년들이여 눈높이를 낮춰라라고 하기보다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어른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정책 의사의 결정자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지금 경제에서 더군다나 대미 투자가 늘어요. 그러니까 국내 신규 투자가 늘어나기 어려운 여건이에요. 2026년에. 그러니까 투자는 곧 고용을 만드는, 고용은 투자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신규 고용 창출이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그 정년 연장이라는 사회적 제도적 변화도 같이 맞물려야 되니까 정년 연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덜 주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이런 변화들이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떤 사람만을 원해요? 경력자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경력자만을 원해요. 더군다나 세계 각 기업들을 중심으로 AI가 이제 범용화되다 보니까 보조 인력들을 혹은 인턴 인력과 같은 보조 인력들을 저와 같이 연구 분야라고 한다면 연구 보조원을 사람이 아닌 AI로 대체하라 라는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사실 청년들이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당 산업과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그러면서 그 경력을 갖추면서 경력자가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기존 경력자들이 AI를 활용하면서 청년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AI는 청년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경력을 가질 기회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구조적인 변화까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 진입할 시점이 지연되고 결혼이 지연되고 저출산으로 만들고 더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그러면 나중에 노동력이 순식간에 부족해질 수 있겠죠. 이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갑니다. 청년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가 활용됨에 따라서 어떤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나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어떤 직업들이 사라지나. 그래서 준비된 날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앞에 말씀이 길어졌는데 제가 AI 버블이 온다라는 책의 북리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책에서 제가 오늘 다뤄드릴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두를 이렇게 끌어봤습니다. 한번 361페이지를 읽고 북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역할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과 비교해보자. 인터넷 초기 시절 사람들은 이메일을 확인한다거나 특정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목적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은 의사소통과 업무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매체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거는 소위 닷컴 버블 시절 AI 시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62페이지 생성형 AI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비슷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생성형 AI는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도구라기보다 디지털 사회 기반 시설의 일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챗 GPT를 이메일 작성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제미나이를 정보 검색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신 생성형 AI는 배경으로 물러나 많은 양의 지식 노동을 처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도입되고 인터넷이 우리 인터넷 없이 일이 되나요? 인터넷이 없으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나요? 인터넷 없이 이런 영상을 촬영할 수도 없고 여러분 촬영된 영상을 볼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AI가 아니라 인터넷은요 그냥 기반 시설이 된 거예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도 사용하지 않는 무대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변에 걸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전문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AI를 사용해요.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활용 능력을 갖춘 청년이 인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산업에 걸쳐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AI 활용 능력을 갖추면 그 사람이 인재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저를 전문가라고 표현하면 송구한 일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경제 연구를 수십 년 해왔어요. 연구밥 먹는다고 표현해요. 연구원으로 월급 받은 지가 벌써 그렇게 됐네. 근데 그만큼 청년 여러분들보다 이 경제 연구만큼은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경제 연구자가 되고 싶다. 근데 나는 AI 활용을 잘해요. 그러면 경제 연구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 경제 연구 역량을 갖춘 사람이 AI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 하고 AI 활용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제 연구 역량을 갖추는 것. 뭐가 더 비용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경력자만을 원한다고요.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이 세상이 정말 순탄치 않죠. 사실 저 선배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학 졸업만 하면 그냥 자동 취업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많이 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마구마구 채용해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주어진 경제 여건이 혼탁한데 거기에 이 AI와의 싸움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주어진 여건을 한탄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한탄만 하면 뭐합니까? 비난만 하면 뭐합니까? 윗세대, 기성세대한테 지적하면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송구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든 게. 근데 한탄만 하고 그러기보다는 주어진 여건을 가정하고 이 하에서 이 여건의 변화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안에서 나는 어떤 인재가 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83페이지를 가겠습니다. AI와 미래의 업무입니다. 생성형 AI 회사들은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면허증 시험 같은 전문직 시험을 통해 자사 모델의 성능을 광고한다. GPT-4 같은 모델이 이런 시험에서 거두는 높은 성적은 머지않아 AI가 전문 직업인들을 일자리에서 내몰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켜 왔다. 과거 많은 AI 전문가들은 AI가 방사선 전문의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오기도 했다. 이는 매우 놀라워 보일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자동화가 저임금 노동자들은 몰아내겠지만 변호사와 의사 같은 고지위, 고임금 작업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해 왔기 때문이다. 예상이 빗나갔죠. 전문직도 예외가 아니다. 384페이지 가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질문에 답하거나 X선을 살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결국 전문직 시험 같은 벤치마크에서 AI가 거두는 성과에 주로 의존하는 대담한 예측들은 대개 크게 빗나갔다. 그런데 이 책에서 나름 희망을 얘기해요. 일자리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직업 전체가 기술로 대체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1950년 미국 인구조사에 나오는 수백 가지 직업 가운데 자동화로 사라진 직업은 승강기 운전원 딱 하나였다. 다른 경우에는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져 쓸모없게 되면 그 기술과 관련된 직업군에 대한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전화 교환수가 그 대표적인 예다. 자동화는 농업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듯이 어떤 직업이나 부문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AI는 카피라이터와 번역가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전체를 없애는 영역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전화 상담사 역할도 일자리 전체를 아예 소멸시킬 수도 있다. 또 우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요금 수신원 같은 경우도 디지털 AI 기술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조망을 합니다. 근데 그런 특정한 산업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해당 산업군에서 노동자 수를 급감시키는 거지 그 노동자라는 직업군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피지컬 AI 시대에 공장을 소위 디지털 트윈으로서 태블릿에서 매니지해요. 그래서 공장의 인력이 200명이다가 5명으로 줄어요. 오히려 AI가 활용됨에 따라
또 AI 로봇이 활용됨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거나 청년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 그걸 대안으로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적정하게 AI를 로봇을 활용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직업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양을 줄인다. 적절하게 AI가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근데 385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동화는 제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낮춰 오히려 수요를 늘리기도 한다. 자, 은행에서 ATM을 도입했을 때가 바로 그런 예다. ATM이 은행 운영 비용을 줄이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은행 지점이 생겨났고 전반적인 은행원 수도 늘었다. 이는 자동화의 역설로 알려져 있다. 자동화로 인해서 무조건 일자리가 줄어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평상시 생각해왔던 게 인터넷이 보급되는 3차 산업혁명, 그럼 PC를 만들고 인터넷을 보급하는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생겨났잖아요. 닷컴 기업들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들이 고용하는 인력들은 인터넷으로 인해 대체된 사라진 일자리가 아니라 생겨난 일자리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구글 직원들, 엔비디아 직원들, SK 하이닉스 직원들, 삼성전자 직원들, 네이버 직원들은 카카오 직원들 다 마찬가지 새로 생겨난 일이라는 거죠. 상당 부분이. 없던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없어진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생겨나는 일자리도 좀 조망을 해보십사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이유예요. 청년 여러분들이. 자, 386페이지. AI가 갑작스런 대량 실직을 초래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저도 동의합니다. 1차 산업혁명, 증기가 도입됐을 때 증기가 사람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거야. 그러나 증기와 관련된 산업이 생겨나고 증기와 관련된 산업 영역에서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요. 2차 산업혁명, 전기혁명이죠. 전기가 사람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기 관련 수많은 산업들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인터넷과 PC 혁명이 정말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인터넷과 PC 기반의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요. 엔비디아 GPU, SK 하이닉스 HBM 도전하고 또 구글도 TPU 개발해서 또 그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생겨나요. AI가 도입된다. 그러면 AI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지형의 변화를 관찰하십사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387페이지 마지막 제가 문장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두려움은 자본주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은 기술 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고용주와 기업이 AI를 앞세워 일터에서 행사하는 자신들의 권한과 주체성을 약화하는 방식을 두려워한다. AI가 노동에 미치는 여파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의 여파를 해결해야 한다. 과거 방직기가 섬유산업에서 노동자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방직기를 다 때려 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할 거야라고 비난하고 AI를 나쁜 것이라고 가정하고 하시기보다 차라리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한다면 이 AI가 어떻게 경제산업 지형을 바꿔놓을까? 어떻게 일자리의 지형을 바꿔놓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출까? 미래 산업 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미래에 적합한 인재가 될까?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방향성을 찾아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제가 청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정책 당국에게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청년이 AI 활용 능력이 높으니까 미래 인재가 아니라 AI 활용 능력은 기본이고 미래 산업에서 요구되는 산업적 역량, 경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춰 나감으로써 미래 인재로서 한 분 한 분이 부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AI 버블이 온다라는 이 책을 가지고 AI가 이 공학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사회, 일자리 전반에 걸쳐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 읽어보면서 북리뷰를 진행했고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을 이렇게 여러분께 써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우리가 마주할 AI 시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생각하시는데 생각을 정립하는데 참조가 되길 바라고 AI 버블이 온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일독을 추천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경익남의 북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